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신용평가사 모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일단 반응을 보면은 뉴욕 증시는 약간의 하락폭을 보였고요. 또 일시적 충격을 받았던 국내 증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라든가 미국 국채 시장 흐름은 심상치 않습니다. 후퇴하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오늘 다시 오르고 있고요. 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미국 재정 적자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셀 아메리카 현상이 과연 이대로 잠잠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셀 아메리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죠.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선 대출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나고 또 적용 대상도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되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달 그 수출 실적을 보니까 네. 대미 수출이 많이 급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달 들어서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이 이제 발표된 거거든요. 20일까지 수출액을 보면 320억 달러로 집계됐어요.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5%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관세 영향이라고 보는 게 네. 지난달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십 개국에 대해서 상호관세 부과했잖아요. 그걸 유예하긴 했지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기본 관세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품목별 관세가 또 적용되고 자동차, 철강 제품 이런 거는 그대로 지금 부과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액이 주는 거죠. 특히 네. 대미 수출액을 보면 53억 달러 20일까지. 그래서 네. 전년 대비 14.6% 급감을 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품목 수출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품목 관세 부과 여파가 있는 승용차는 6.3% 감소했고요. 자동차 부품은 10.7% 감소했습니다. 네. 철강 제품은 12% 이렇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이제 관세가 부과된 지,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 기준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돼가는 시점이거든요. 관세 영향 본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작심하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젠슨 황이 지금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컴퓨텍스 2025에 참석을 하고 있죠. 글로벌 미디어 행사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 정책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수출 통제가 실패했다. 각종 팩트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 때부터 중국에 대한 칩 통제 수출 통제를 받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계속 사양을 낮춰서 결국 H20이라는 낮은 사양의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H20의 수출도 제한을 해버린 거죠. 네. 젠슨 황 CEO는 4년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될 무렵에 중국 내에서의 이 엔비디아 AI 칩 시장 점유율이 95% 됐었는데 네. 지금은 50%로 줄었다. 그리고 H20 제품도 중국에 출할 수 없게 됐고 그로 인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고를 손실 처리해야 됐다라는 건데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통제에 정말 불만을 쏟아낸 거죠. 네. 또 하나 황 CEO는 미국이 AI 확산과 관련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따라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화웨이를 언급을 했어요.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기술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가 빠르게 혁신하고 네. 있다라는 것. 이거는 지금의 수출 규제 정책이 결국 중국의 기술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는 소식을 이제 그 전해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국내 유통업계에 닭 대란 우려가 커지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브라질산 닭고기가 이제 국내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80%가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가 수입되는 닭고기 중에 그렇다면서요. 브라질산이 네. 그렇게 차지합니다. 지금 뼈가 있는 치킨은 국내산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뼈 이제 있는 건. 브라질산 닭고기들은 뼈 없이 들어오는 게 많아요. 부위별로 이제 구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국내에서는 이게 이제 뼈 없는 순살 치킨이나 닭강정 이렇게 가공용으로 많이 브라질산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 대형마트 같은데 식품 코너 같은데 가면 닭강정 있잖아요. 네. 그 원산지 보시면 브라질산 많아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리고 식품업체들, 단체 급식소 뭐 이런 데서 브라질산 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전면 중단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계가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2달치 정도는 재고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네. 비상대책 마련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하필 이럴 때 또 지금 국내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확인됐어요. 네, 네. 어제 광주 전통시장에서 오리 4마리가 감염된 게 확인됐고요. 이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 돼지고기 값도 많이 올라서 이제 좀 닭 좀 많이 먹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네, 닭고기 대체 수입국도 지금 찾기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존도가 일단 워낙 높기도 하지만 이 브라질산 닭의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원래 우리나라가 닭을 미국산이나 태국산을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브라질산이 가격적으로 국내산과 비교해서 한 60-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산 닭고기는 킬로그램당 한 5,400원. 네. 브라질산은 킬로그램당 한 2,700원에서 3,000원 정도. 아, 미국산은 한 4,000원 내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산으로 이걸 바꾼다고 하더라도 네. 생산 원가는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산 닭이 국내에서 식용으로 키우는 닭과 같은 품종. 아, 그래요? 그래서 맛이나 육질이나 이런 게 비슷해서 국내에서는 좀 브라질산 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건은 역시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인가 이 여부인데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이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 지역이 이번에 처음 발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이 특히 이제 브라질산 닭고기가 많이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곳이어서 브라질 검역 당국이 확산을 막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그 시중 자금이 그 상호 금융권으로 지금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호 금융권이면 이제 그 저축은행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이런 곳들을 이제 상호금융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요,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을 보니까 이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917조 8,040억 원을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 네. 기록했습니다. 전 분기 말에 비해서 12조 7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제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1억 원으로 2배 상향이 되거든요. 이것에 따른 일종의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영업 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이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잖아요. 상호금융권은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파산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았죠. 나눠서 예금을 예치를 하셨었죠. 네. 그러니까 상호금융권이나 이런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에는 5천만 원까지만 딱 예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2배로 늘어나게 됐으니까 상호금융권으로 뭉칫돈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그럼 저축은행에도 돈이 몰려야 되지 않냐라고 봤는데 아니었어요. 1분기에 저축은행에서 오히려 3조 원의 수신 자금이 빠져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많이 해준 저축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서 예. 금리를 높게 줄 수 없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상호금융권이 또 여기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6분입니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이후에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고요. 또 달러 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리를 위해서 막판 스퍼트에 나서면서 시장은 그 미국의 과도한 재정 적자가 또 한 번 미국 국채 시장을 강타하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 재정 적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김두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금요일이었나요? 네.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네. 그게 최고 등급이잖아요. 네. 거기서 더블 A 완으로 네. WA1. 예, 한 단계 이제 하향 조정했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미는 네, 미국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다. 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네,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고요. 네, 왜냐하면 무디스가 이번에 등급을 낮추면서 여러 네. 가지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네. 재정 적자 부담이 커졌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네. 네, 지난 10년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특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과거보다는 네. 아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밸류에이션을 주잖아요. 확실한 과거보다는. 아,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의 이러한 등급 하향이 네. 예견된 일이다.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딱 나와서 좀 네. 시장에서 놀라긴 했죠. 네, 그런데 그래도? 사실 주가의 반응을 보면 예. S&P 500 기준으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열렸던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보면 물론 미국의 신용 등급이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신용 평가사는 세 개가 있거든요. S&P와 피치와 무디스. 네, 실제로 2011년도, 그다음 2023년도에 S&P와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 개의 신용 평가사 중에서 두 개가 이미 강등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레이팅 자체가 최고 등급은 아니었다. 네. 이미.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나간 정보, 지나간 과거라는 느낌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네, 이것은 철저히 주식시장에 오리엔트돼 있는 사람들의 뷰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안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 그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정 적자에 대한 부채가 좀 더 확대되고 증가된다. 네, 그렇다면 감세니까. 맞습니다. 네. 수급에 의해서. 그럼 파월 의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한 발짝 더 나가서 연준의 중앙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파월 의장조차도 연준이 그동안 통화정책을 결정했던 이 프레임워크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상당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충격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것의 결과는 뭐냐?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죠. 자, 프레임을 어떻게 바꾼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펼칠 때 네. 흔히 뭐 그들의 주장이 그대로 맞다면 듀얼 먼데이트, 이중 책무, 네, 인플레이션의 2% 넘나드는 안정성, 네. 더 나아가서 최대 고용. 네. 그 두 물가와 가지를 일자리.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공급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에 대한 적자, 즉 네. 미국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
미국 정부의 재원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세수를 많이 걷던지 네.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트럼프 2기의 정책 자체가 감세에다가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채를 넣을 국채. 수밖에 없고 예. 그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국채 쪽에서의 공급 충격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가격과 금리는 반대거든요. 네. 따라서 국채 물량이 많이 나오면 맞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주가 시장은 2011년도, 2023년도는 무디스, 아니 S&P와 피치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네. 당일날 미국의 주가 지수는 크게 빠졌었는데 네.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다만 금리는 이번에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높아졌다. 그때는 금리는 어땠었어요? 금리는 네. 2011년도에는 1.2%포인트 올랐고요. 예.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0.1%포인트 거의 약보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젠 주가는 확실히 하락했었는데 네. 금리는 약간 달랐고 네. 달러도 보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가는 정반대로 보합, 즉 큰 변화가 없었고 네. 금리는 상승하는 중. 아.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올해 금리가 인하될 거란 기대, 시장의 기대와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다르게 가네요. 맞습니다. 그게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춘 것 자체가 이미 2023년 11월 달에 네. 신용평가사는 한 국가의 전망을 그레이드를 낮출 때, 그러니까 변동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전망을 불확실하게 바꾸고 네. 그다음에 등급을 낮추는 것이거든요. 네. 이미 2023년 11월 달에 네. 무디스가 미국의 국채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미 바꾼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낮출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1년 넘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번에 아닌가 싶었다가 이번에 낮춘 것이죠. 네. 따라서 이것에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함의가 매우 중요한데 결국 미국의 재정 쪽에서 큰 문제가 났다. 우리 흔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엑스데이트. 네. 제가 지난달에 나와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이 다 끝나는 날. 맞습니다. 네. 그게 6월 아니에요? 6월 말에서 이르면 네. 조만간 이제 8월 달에는 현실화 미국의 될 예산이 것이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냥 좀 뭔가 그 공포가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상 어떤지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고갈된다라는 것은 네. 당장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네. 녹을 받는 공무원들의 이제 월급이 연체되는 거 지연되는 것이고 각 지방 정부의 웰페어 즉 복지 서비스가 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여파가 있겠죠. 네. 다만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6월, 7월, 8월 달은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가운데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네. 상당히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 네. 자, 지난 10여 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게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 배경이라고 이제 무디스가 밝혔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은지 조금 더 짚어주세요. 10년 동안 뭐 5조 달러 부채가 증가했다면서요? 일단 부채는요. 예. 시청자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엔간하면 늡니다. 한국이 특이하게 이번에 예산안이 네. 감액됐지만 엔간한 나라에서는 물가 상승률만큼 부채나 예산안이 증가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있었을 땐 다들 많이 늘려왔죠. 맞습니다. 부채를. 네. 그런데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레이시오 즉 상대적인 비율이 중요해요. 모와 모의 비율. 네, 부모는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 한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성장 대비 부채가 더 크게 증가했느냐 아니면 네. 낮아졌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 레이시오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좀 더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 국가 성장은 아주 많이 안 했는데 부채는 그 이상 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미국은 성장도 잘 됐지만 네. 부채가 더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경각심을 갖고 몇 년 동안 지켜보다가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뒤에도 다루겠지만 미국의 성장이 여전히 견고하냐. 우리 1분기에 미국이 역성장했거든요. 네, 네. 물론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미국 성장률이 2% 중후반대였다면 네. 이제는 1% 초중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은 그래 이제부터 슬로우 다운 완만하는데 부채는 그런데? 계속해서 증가한다. 네. 그러면 이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일단 것이죠. 36조 2,20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5경이 넘는 건데 이게 미국 경제 규모의 1.2배다. 네, 지금 그러니까 레이시오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GDP의 100%를 넘었죠. 그런데 정작 그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번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베센트는 현
트럼프 내각을 이끌고 있는 핵심 인물이고 네. 어떤 발언들이 정치적인 스킴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디스의 지금의 행태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감안한 결과물이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베센트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다만 네.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진검승부인 것이죠. 트럼프 2기가 밀고 있는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그러면 생각보다 부채는 훨씬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라고 네. 미국의 국회 예산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네.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난 행정부의 지난 4년간의 지출 때문이다. 이렇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지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센트는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지난 정부의 뭐 피해까지 뭐 폐해까지는 안 하더라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네. 앞으로는 이 정권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죠. 네. 일단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논란이 큰 가운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다면서요, 교수님? 일단 트럼프가 출범한 지 네. 행정부가 출범한 지 1월 20일 날 출범했으니까요. 뭐 허니문이 끝났다 안 끝났다 얘기는 하지만 딱 4개월이네요. 그렇죠. 5월 네, 그러니까 21일이니까요. 이쯤 되면 이제 허니문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도 여러 가지 정치 역학 속에서 공화당 내부에서 자기의 주장을 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당장 레임덕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허니문 기간은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공화당 내에서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전반적인 예산안은 감축하길 원하는 일부 강경파가 있고 네. 또 그 안에서 이제 메디케어라고 네, 해서 네.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메디케이드. 네, 메디케어, 메이케이드 뭐 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들의 지출을 좀 크게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강경파가 있고 또 반대 카운터파트에 있는 사람은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로 이제 감세를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감세로 줄어드는 수입을 관세로 충당하고 네. 지출을 좀 절감하면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올곧죠. 계속해서 감세. 올곧다? 그러니까 뚝심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올곧은 겁니다. 하지만 뭐 관세를 두고도 말이 자꾸 바뀌는 거 보면은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인데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네. 트럼프가 관세를 얘기한 이후에 물론 저는 관세를 창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원했던 해방의 날 전과 후 네. 미국은 모든 국가들에 의해서 실효 관세라 그래서 사실 수출하는 품목들의 가중치를 감안해서 평균한 관세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한테 매겼던 150% 육박했던 걸 철회한 이런 걸 떠나서요. 네. 네. 미국이 수출과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관세가 네, 이전보다는 이전보다는? 올랐다라는 이전이 거죠. 언제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럼프 취임 전. 아,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회하는 거 아니냐. 중국과 90일 이후에는 이건 뭐냐. 네. 또 영국과의 관세를 철회한 건 뭐냐 등등이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 국가에서의 관세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들이 시차를 갖고 네. 트럼프가 얘기했던 세수의 어느 정도 재정의 플러스 요인이 되긴 자기가 할 겁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을 갖고 맞습니다. 올곧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런 네. 부분에서 물론 관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얘기했던 일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성이 나타난 것도 그럼 감세를 사실.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감세는요. 네. 일단 미국의 법인세는 네. 지난 1기 때도 놓고 보면 상당히 최저세율로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 1기 때를 복귀해 보면 감세 효과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실제 네. 감세를 해서 예.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히 했느냐가 네. 매우 중요한데 그 결과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지부진합니다. 네. 물론 이후에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어서 네. 많은 데이터들이 희석됐지만요. 이번에도 네. 감세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민간 쪽에서의 어느 정도 투자 유인의 자구책이 될 것이냐를 네. 놓고 보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난 1기의 실패가 달갑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감세 플러스 강압적인 리쇼링
그래서 이번에는 감세뿐만 아니고 감세 플러스 알파 리쇼어링 정책도 같이 한다는 리쇼어링이면 게 이제 제조업체들이고 뭐 다 국내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분들이 믹스가 된다면 이전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 적자는 악화될 거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는 늘어날 거고, 네. 그러면 국채금리 상승할 거고, 거기까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고, 네.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전체 국가 경제 부담이 될 것이다. 네. 흔히 말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듯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단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운데서 부채는 성장의 마중물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네. 가끔 왜 가게에서도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뭐 네. 이렇게 자산을 늘리고 하는 게 있지만 맞습니다. 그게 적절한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운영의 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인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채는 성장에 있어서 통과 의례라고 해서 성장하는 곳에 항상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그게 기본적으로 성장의 마중말 역할이 되는 것이냐. 네.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디스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지금 국채금리는 10년물과 2년물 기준이 좀 다른데요. 네,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5%대를 받다가 지금 네. 4% 후반으로 내려온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4에서 5% 중간이라면 네. 우리가 계속 부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평균 금리가 거진 2%에서 3% 초중반이었어요. 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마의 5%를 뛰어넘을 것이냐 네. 아닐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아까 엑스데이트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건 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엑스데이터는 네. 일단 미국의 재무부의 현금이 네. 고갈되고 있어서 더 이상 미국 재무부가 현금을 융통할 수 없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국 현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어쨌든 국가 초유의 디폴트, 네. 파산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그냥 미국이 그대로 놔두진 않겠죠. 어떤 방안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늘상 잘 처리됐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부채 한도를 늘리다든지 아니면 인시 방편으로 네. 임시 예산안을 또 충당하는 거죠. 몰핀처럼. 다만 뭐가 문제냐면요. 적시성이 문제입니다. 일단 디폴트가 되면 많게는 6주까지도 이런 디폴트 상황이 지속된 경우가 과거에 왕왕 있습니다. 과거에 왕왕이 있다니 어디서요? 2011년도와 네. 2017년도의 예. 1분기 때 네. 미국의 정부 부채 디폴트 사태가 꽤 장기간 지속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래서요? 똑같이 임시 예산안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대통합 초당파적인 대통합은 오래 걸리니까 네. 다른 쪽의 예산을 잠시 빼서 보충하는 임시 어쨌든 예산안.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네. 어떤 생각이 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이 그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 패권이 굉장히 강고하고 네.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네. 뭔가 미국이 이전 같지가 않다 이런 네.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뭔가 자산 이동도 일어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감각적으로 네, 그런 불안감이 가시화되기 전에 네, 예전과 다르다라는 건 자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한 탈달러 자산의 움직임이 네. 실제 2년 동안 네, 금이라는 자산으로 하이라이트 됐고 금이 1년 전에 비해서 아니면 2년 전에 비해서 네, 계속 네. 오른다라는 것의 근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하면 네. 다른 안전자산으로서 무엇이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금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달러 약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것도 미국을 보는 시선이 이전만 못하다는 뜻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달러는 우리 모두의 부채이자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달러가 강할 때 미국이 좋을지 달러가 약할 때 미국이 좋을지 고민스럽잖아요. 네.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강해도 좋고 약해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의 달러 약세는 네. 과거의 통계를 놓고 보면 제가 한 3, 4개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트럼프 공화당 정부
카운터파티 반대국부에 있는 건 민주당 정부. 1980년대 이후에 네. 공화당 집권기일 때 민주당 집권기일 때 네. 임기 초기에 과연 달러가 강했냐 약했냐를 놓고 보면요. 네, 네. 공화당이었을 때는 달러가 약했습니다. 민주당이었을 때는 달러가 임기 강했습니다. 초에. 맞습니다. 네. 더구나 공화당이었을 때는 1년을 6개월 단위로 나눠보면요. 네. 6개월 동안에는 강하다가 네. 6개월 언저리부터 턴어라운드, 네. 피크 아웃 치면서 약해졌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4개월이잖아요. 네, 과거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통계가 더 재밌는 게 그러면 보통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올해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지만 과거 1년 전부터 대선 판도가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공화당이 될 거냐 민주당이 될 거냐 결국 결론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하면 1년 전에 비해서 달러는 강하게 오르다가 네.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1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집권 이후에 6개월 뒤부터는 흐르더라. 네.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통계를 놓고 보면 뭘 과거가 그럴 때 항상 미래를 담보하는 건 아니라서. 하지만 네. 정기분포상에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금 전망하세요? 달러 움직임은요? 네, 교수님? 저도 네. 이제 정권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 하우스 뷰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올해 달러는 약세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약세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적으로 공화당 집권기에는 약세였다라는 거 플러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미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 채권 시장 이런 거 다 하면 올라갈 거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내릴 것이다. 네. 왜요?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재정 때문에 무디스도 그렇고 시중금리가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관세는 물가의 영역이 아니고 성장의 영역입니다. 네. 관세로 당장 물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지만. 시차를 갖고 오겠지만 네. 결국 네. 물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고 네. 결국 성장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연준이 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네. 이제 전망이죠. 네. 향후 성장이 덜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금리를 내릴 것이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내릴 거라고?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일단은 네. 지금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예. 올해 7월 달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것에서 9월 달로 낮출 것이다라고 시장의 확률이 이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국이 7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고요. 몇 번 낮출 거냐라고 네. 하면 올해 2번 낮출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더 재밌는 것은 다음 주에 한국에 금토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이요. 네. 예. 다음 주 목요일. 네. 한국은 5월 달에 금리를 낮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얼마나 더 낮출 거야 앞으로? 그것도 많은 이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금리가 어떤 투자를 네. 결정할 때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라서요. 네. 매우 중요하죠. 네. 가계부채가 GDP 대비 가처분수 대비 100%를 넘었으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 예상대로 5월 달에 금리를 낮춘다면 올해 한 번 더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다만 올해부터 지금부터 1년 동안 놓고 보면 앞으로 3번은 더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 네. 일단 그 시장에서 보는 그 주식에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은 큰 영향이 없다 예견됐던 것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식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미국과 우리나라 서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심오한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연초 대비 주가 지수에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네. 겉으로 보면. 근데 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없었던 관세가 생겼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프레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도주도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 좀 바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연초나 지금이나 유동성 국면입니다. 달러는 약해졌고요. 네. 금리는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높아집니다. 풍부해지고.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유동성은 똑같은데 네. 아니면 더 많아졌는데 미국 중심의 주식시장에서 이제는 탈미국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신흥시장국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고 네.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네. 6월 초에 새로운 정권이 생긴다면 네. 또 다른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국도 이제는 뭐 괄목할 만한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미국에 중점적으로 오리엔트되었던 자금들이 네. 신흥시장으로 옮기면서 한국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은 주가지수 전반적으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하지만 이 기회가 오로지 내가 선택했던 내가 셀렉했던 그 종목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참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두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 한번 할 때가 됐죠. 이제 5월 또 다 지나가고 거의 있는데요. 뭐 상반기가 네, 올해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제 핫 이슈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더라고요. 거래량이 얼마나 많았냐면 3월 거래량이 이제 거의 집계가 마무리가 됐는데 네. 10,000건, 42,000건. 이게 최근에 서울 아파트 어떻게 거래량인데요. 이렇게 잘들 알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지 그러게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는데 이렇게 움직였던 분들은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아도 이렇게 많을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 몇 년간 들어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만 건이란 건 찾아보니까 2020년 7월 아 그래요? 그때 11,154건 이후로 4년 8개월 만에 최고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그래서 토지거래가 구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파급이 있었고요. 네. 확대 재지정 이후에 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거래량이 반토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4월 거래량이 5,122건 오늘 날짜 기준으로요. 뭐 아직 한 9일 정도, 1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네. 5,122건이니까 10일 감안해 보면 거의 5,000건대 후반. 6,000건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이제 반토막이다라고 한 건 3월 거래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고 4월 거래량이 적지 않아요. 5,122건이면 사실 최근 몇 년간 보더라도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점까지 보게 되면 5,000건을 넘은 달이 4달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도 확대 재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만만치 않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거래건이 네. 토지거래 허가로 확대 재지정된 구역 아닌 다른 데로 간 건가요? 그것도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래량이 뭐 줄어든 거는 사실인데요. 뭐 마포구나 전체적으로 마용성 지역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줄어들었다는 게 상대적인 비교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나온 게 더 중요한데 예.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비율을 보게 되면 마포나 용산, 성동구 모두 다 신고가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뭐 과천시는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35%, 네. 수도권에서 가장 높습니다. 과천시, 판교, 분당, 용인, 수지 지역들. 경기도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반대로 나머지는 뭐 거의 뭐 약세 마이너스입니다. 지방에서는 세종만 핫합니다. 0.48%. 네. 굉장히 뜨겁고요. 세종을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으로는 다 약세인데 네. 지방 중에 두 군데 울산하고 청주는 그렇게 약세 아닙니다. 보합 네. 하락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가 네. 물량 관리를 좀 잘한 지역이거든요. 그런가요? 울산 같은 경우는 인허가 관리를 네. 잘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인허가를 굉장히 깐깐하게 잘 안 해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좀 제한적이어서 지금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거고요. 청주시는 분양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고분양가 안 해줘 우리 라고 하니까 건설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분양을 안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적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3단계 그 스트레스 DSR 네네. 이게 이제 7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거죠.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역시 한다라고 최종 한다라고 발표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뀐 줄 알았네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한다는 거예요. 차등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2단계도 사실 차등 적용했습니다. 근데 3단계도 차등 적용을 한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대출 규제는 LTV, DSR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LTV는 집값 대비 담보 인정 비율이요. 네.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럼 집값이 10억인데 LTV가 50%면 5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네. 일본이 한참 버블이 많았을 때는 120%까지. 그러니까 그게 꺼지면서 그 난리가 난 거죠. 왜 120%가 됐냐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미래 상승분을 감안해서 그래서 대출을 120% 해줘도 나중에 150% 오르니까. 올라가니까라고 하다가 이제 큰 코 다친 거고요. 네. 우리는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득 대비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소득과 연계해서 모든 대출의 상환 능력을 보는 게 DSR입니다. 가계대출 건전성은 꽤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네. 관리 잘하는 나라가 저는 잘 네. 없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예. 근데 DSR만 가지고 문제가 불안했던 게 2022년에 네.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갑자기 맞아요. 우리나라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끌하신 분들이 금매로도 팔고 집값 네, 떨어지니까 네.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금리 변동 폭에 따라서 이게 너무 이게 충격이 크구나. 미리 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해서 한도를 미지 마진을 좀 두자라고 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 이제 마지막 단계인 3단계까지 1단계가 작년 2월에 시행이 됐고요.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2단계가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네. 2달 7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9월로 2달 연기했다가 네. 서울 수도권은 1.2%, 지방은 0.75%. 맞아요. 네. 이번에 이제 7월로 예고했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이유가 작년에 2달 연기했다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대로 하는데요. 서울은 1.2에서 3단계로 가면서 1.5%로 더 강화되고요. 지방은 6개월 동안은 0.75% 똑같이 해줄게. 정부가 바뀌면 이것도 바뀌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가계부채 대책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강화하면 강화했지 더 네. 풀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네. 대출 한도가 얼마 줄어드느냐라고 본다면 연봉 1억 정도 되시는 분이 30년 만기로 연 4.2% 받으면 변동형으로 하면 5억 9,400만 원 받던 분이 3단계는 5억 7,400만 원. 2천만 원 정도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네. 일단 7월부터 시행이라고 이제 딱 확정이 됐으니까 그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좀 대출을 받으려고 서두르시겠어요. 지금 마음이 이제 급하신 분들이 생깁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는데 네. 일단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뭐 고가 아파트 시장, 강남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강남은 사실 소득으로 움직이는 이제 범위를 벗어버렸고요. 그냥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30억,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2천만 원 대출 안 나온다고 안 되진 않겠죠. 그래서 강남은 영향은 안 받는데 경기, 인천 지역들, 서울 외곽 지역들은 2천만 원 굉장히 크거든요. 진짜 실수요자들이 하려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못하는 그런 그렇죠. 역작용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6월까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6월 거래량이 네.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늘어난 거래량이 7월 대출이 시행되면 7월 가계부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근데 지방은 이제 좀 유예해 줬잖아요. 0.75로 유예를 해줬는데 네. 지방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반응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매 욕구가 낮아서 면제를 해줘도 집을 안 사는 판국에 0.75도 규제다. 왜 0.75를 규제해 주냐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 6개월이거든요. 정부는 선심을 서줬다라고 하는데 네. 받는 지방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주택 시장의 변동성의 요인들에 관해서 연구한 그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잠깐 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국토연구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의 결론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전세 가격, 갭 투자, 금리, 담보 대출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조사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아는 건데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데 하지만 네. 이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 수치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세 가격 네. 1%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 매매 가격은 0.65%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갭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1% 증가하게 되면 매매 가격은 0.148%. 갭 투자보다는 전세 가격 상승이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금리인데 네. 금리가 1% 인하하게 되면 주택 가격은 평균 4.5% 상승을 하는데요. 평균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게 2010년부터 조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10.3%. 그러니까 1%포인트 대출 금리가 인하될 때 네네. 그러니까 예. 전국 평균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잖아요. 워낙 넓으니까 대도시로만 좁히면 결국에는 10%니까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나오고요. 기준금리 이제 앞 코너에서 기준금리 뭐 금통위 때 인하 가능성이 높다. 우리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네. 올해 뭐 피치 세계 3대
기관인 피치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1.75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전망은 전망이지만 어떻게든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뭐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대출금리가 3% 중반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또 심리를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정부는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대출금리를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지 결국에는 공은 또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 운용 등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네. 모기지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지분형 모기지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7월부터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는 하고 거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실은 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도 시행을 했고요. 네네. 뭐 캐나다나 영국 같은 데서도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주로 실패 큰 재미를 보지 못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디어를 좀 제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집을 사게 되면 제 혼자 사게 되면 제가 돈을 다 내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주택도시금융공사 HF 정부 기관이잖아요. 네네. 공동 투자를 하게 되는데 최대 50%까지 정부 기관이 공동 투자를 해주게 되고요. 네. 나머지 50%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는데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요. 제가 네. 돈이 1억밖에 없습니다. 못 생애 사죠. 최초 못 사는데 네. 생애 최초라고 가정을 한다면 HF가 5억 투자해 주고요. 아. 그리고 제가 80%까지 생애 최초니까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4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그럼 수가 1억 가지고도 있다.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살 수 있다는 게 말씀이네요. 이제 구조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공짜는 없잖아요. 공동 투자를 해주게 되니까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네. 얼마나요? 5억에 대해서 HF가 투자한 사용료 대략 한 2% 정도. 은행 대출 이자보다는 저렴하게 연 2%요? 연 2% 정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빌린 4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출 이자를 내야 시중금리대로 되는데 내야 되겠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공동 투자니까 괜찮은 거죠. 10억 아파트가 10억이 올라서 20억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5억 오른 셈인 거죠? 저는 5억 오르고 HF가 5억 가져가게 되고요. 네. 집값이 2억 떨어져서 8억이 되면 네. HF하고 저하고 각각 1억씩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를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만약 시행이 다는 된다면요? 아니고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 비싼 집은 안 해주고요. 서울에서는 최대 10억, 경기 인천은 네. 6억, 네. 지방은 4억까지 가능하고요. 네. 또 전문직들 돈 잘 버시는 분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4인 가족 기준으로요. 부부 합산 1,080만 원 이하면 가능한데 하게 되면 뭐 실거주 의무 3년에서 5년 정도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만만하지 않는 정책이고요. 우리나라 정서상 내가 온전히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반반 나눈다는데 약간 반발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야 이게 많이 진행되게 되면 결국엔 또 집값 자극하지 않나? 네. 투자 수요를 자극할 우려. 그 걱정도 되고 그 또 있죠. 하락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HF가 다 떠안을 거란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다 떠안죠. 다 떠안죠. 아니 HF 자기 투자분에 대해서만 자기 손실. 투자분에 대해서만. 네네. 근데 아. 그것도 HF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은행에서 반대합니다. 네. 지금 은행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은행은 원리금 안 갚으면 경매 넘겨야 되는데 그 정부 기관이 공동 투자한 집을 바로 경매 넘기기도 좀 애매하고 은행은 내가 9억 대출을 해서 대출 장사하고 싶은데 네. 정부 기관이 끼어들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반응인데 네. 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 4천억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시장을 자극할 만한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시범적으로 한 1,000세대 정도 근데 나올 것 하락해서 같은데. HF가 떠안든 아니든 떠안게 되면 그 떠안는 거는 결국은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 세금이 부담인데 네. 뭐 아파트의 장점이라면 떨어지더라도 좀 버티다 보면 네.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2, 30초 시간이 남았는데 어떤 얘기 투자자들한테 해주고 싶으세요? 투자자라기보다 실거주자, 실수요자. 실거주자들 예.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차기 정부가 들었으니까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을 좀 보고 결정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최근에 세종시가 좀 뜨겁거든요. 정부 뭐 국회 이전, 집무실 이전 때문에 네네. 뜨거운데 너무 흥분하지 마셔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큰 호재는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출 규제는 앞으로 계속 강화됩니다. 그래서 네. 강화되는 자금
또 계획 철저하게 세워서 네. 신중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